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차기 대선까지 좌우하게 될 중간 선거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뉴스로도 꾸준히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밤입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2년에 대한 중간 성적표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의회 권력을 결정짓게 될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유권자 대다수 보통 다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요즘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경제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하던데 네.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요, 사실 이제 경제가 최고의 아젠다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요,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선거 전략에 이제 민주 대 이제 반민주 이렇게 이제 선거 전략을 짜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실제 CNN에서 이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거를 주요하게 유권자들에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역시나 이제 51% 이상이 다 경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는 응답을 할 정도로 예.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경제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선거의 무결성, 한마디로 이제 선거가 깨끗해야 된다. 아니면은 사실 또 이슈가 있는 게 러시아의 미국 선거의 개입, 이런 아젠다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다른 관점, 한마디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단은 뭐 공화당이 좀 더 우세했다는 그런 얘기는 네.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보니까요. 근데 민주당도 뭐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과거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한다. 특히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글로벌 이슈들이 많기도 하고 그 이슈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증시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일단 네. 중간 선거 앞두고 나서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뭐 다우존스가 1.31% 올랐고 나스닥도 0.85, S&P 500 지수도 한 0.96% 오르면서 3대 지수 다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미쳤는데,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 한 다음에 이제 랠리 현상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네. 예, 실제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은 1950년대 이후에 조사를 쭉 한 거예요.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 시장의 랠리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후 한 12개월간 한 15% 정도 올랐다더라. 11개월 동안 네, 통계적으로. 그래서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사실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법칙처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 랠리가 좀 한번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제 뉴욕 증시가 새벽에 뉴욕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이제는 그 메타 플랫폼이죠. 사실 이제는 고용 인원의 감축 부분, 이 그렇죠. 감축의 부분은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판관비가 낮아지잖아요.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그럼 판관비 낮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뛰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주주들 입장에선 이제 기업이 더 살아날 수 있고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의 지금 고용 시장, 고용 한파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고용률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감축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럼 중간 선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뭐 지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물론 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형성돼 있겠지만은 저는 중간 선거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사실 과거와 달라요. 지금은 중간 선거에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왜냐하면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공화당이 뭐 다수당이 되거나 저는 상관없이 경제 정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일단 연준에서 참. 긴축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됐던 어느 당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던 간에 일단은 미국의 정책의 경제 정책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은 변함없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 선거가 물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뭐 중간 선거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겠지만은 뭐 지금 영향력은 과거처럼 좀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 중간 선거라는 것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네.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공화당이 다수가 된다면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뭐 11개월 동안 15%에 올랐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얼마 전에 그 연준 의장이 전도표를 올릴 수 있다는 발언도 했기 네. 때문에 시사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란 게 다른 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변수라고 뽑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국 내부에 있지는 않고요. 중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 정책이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물론 어제 뉴욕 증시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네. 일단은 중국의 봉쇄가 풀릴 거다. 이런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이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오르게 되고 그렇죠.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화 가치도 같이 오르게 되면서 지금 이제 환율 시장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고점 대비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 시장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뭐 중간 선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풀리는 것이 오히려 더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은 뭐 중간 선거의 의미는 좀 다르죠. 뭐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봤을 때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것들 한마디로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지금 재정 지출 늘려나가고 지금 인플레이션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을 좌우지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는 좀 바꿔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재정 지출을 좀 줄임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서 좀 완화적인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겠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뭐 왜 도와주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껴야 된다 지출을. 맞아.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수들도 아마 시장에선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들은 아마 좀 만약에 공화당이 지금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뭐 상원 마찬가지고 하원도 이제 공화당이 우세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문조사를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겠고 네. 지금의 이제는 미국의 이제는 뭐 정치 분석 매체에 따르면요. 일단은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44에서 공화당이 한 48석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근소하게. 또 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한 174석, 공화당이 277석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한 34석 정도. 그러면서 이제 차트에 보듯이 이렇게 표로 좀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표로 보더라도요, 이제 공화당이 좀 우세한 쪽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경제계에서도 공화당의 우세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화당과 관련된 종목들, 뭐 그러니까요. 주가들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방,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통 에너지주. 대신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환경 이런 거는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화당과 관련된 그런 좀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민주당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인플레 원인이었다 지목을 한다 하더라도 공화당 입장에서 뭐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어떤 그 방법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제외된 게 가장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가 큰 건데 네. 공화당이 거의 개정을 거론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화당이 다수당 된다 하더라도 뭐 개정 가능성 낮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한국은행의 의견이 맞다고 공감을 표현합니다. 아 크게 다르지 않을 네, 것이다. 크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다 그러면요. 뭐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께서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세제 혜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끌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산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지에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가 이제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사실 이제는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나라는 남의 집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양원에 이게 개정이 되려고 그러면 상원이나 하원에서 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케이 승인 딱 찍어야 됩니다. 예. 근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뭐 공화당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전 대통령이 추진했을 때도 자국 우선주의. 바이든 대통령이 딱 나와서도 행정부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 이 변한 건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개정될 것인가 회의적인 느낌이 이제 들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또 하나가 또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 개정안이 뭐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개정안이 냈대더라. 아까도 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3년 유예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개정안을 낸 이 의원들의 출신주가 바로 이제 조지아주라든지 엘라바마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이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러다 있네요. 보니까 예. 사실 이 개정안을 냈던 이 법안이 약간 무게감이 떨어진 거죠, 사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공화당이 우세한다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갑자기 뭐 변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갈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아까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고 환율도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공화당 승리하면 달러 가치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던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재정 지출이 이제는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아진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긴축 강도를 완화시켜 줄 수 완화할 있는.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지금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장이 했던 것처럼 속도 조절은 될 수 있어도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금리의 상승 기간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들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환율의 안정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의 안정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말 그대로 지금의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간 선거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는 10일에 발표되는 이제는 말 그대로 CPI죠. 예.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에 중요하네요. 예, 그게 환율에 CPI 가.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7.9%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9월 시장에서 너무 달보다는 낮게 예견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죠. 이제는 9월보다는 떨어졌어요. 9월이 네. 8.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물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고물가의 상태는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근원 CPI겠죠. 그러니까 물가의 기조를 보여줍니다. 뭐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가 되는 이런 근원 CPI도 사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한 6.5%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보다는 6.6%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높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예,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지표가 이제는 그 금리에 대한 향배를 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 짚어볼 텐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 명, 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대비 비교해봤더니 3.6배 늘었더라고요. 특징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숫자가 늘어난 거는 이제 공시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올랐기 때문에 포함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트에 보듯이 매년 높아집니다. 뭐
17년도에는 33만 명, 18년도에 39만 명 계속 높아지다가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 93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올해 예산이 한 12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대상 금액이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종부세율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낮아졌거든요. 네. 2020년으로 돌아온 거죠. 이거 원래 계획대로 갔었으면은 사실 95%예요. 그러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4조 원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안 되고 바뀌지 않고 이게 만약에 95%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됐으면 이게 무려 9조 원입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나거든요. 다행히 그나마 60%로 낮춰져서 이제 4조 원이 된 건데 그 정도로 사실 이런 공시가격, 그다음에 종부세율, 공정시장 가액 네. 비율 때문에 이렇게 좀 높아지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어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